주로 이제 미국이 질서를 운영하고 룰을 만들고 이런 거라고 보면 중국은 아직은 그 규칙을 만드는 능력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팔로우들이 별로 중국의 규칙을 존중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만든 질서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주로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 질서, 그리고 어떤 그 국가 전략을 구성하고 있고, 또 최근 미중 관계 속에서 중국은 어떻게 위상을 찾고 있고, 그리고 이런 중국의 미래에 있어서 도전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매우 중국적인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뭐 흔히 우리가 네 가지 자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 방침에 서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는 전통에서 배태된 그런 요소들이 현대 정치에 깊이 침투시키면서 중국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국제 질서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쭉 살아왔잖아요, 중국이. 근데 앞으로는 중국이 필요하면 나도 그 룰 세터 역할들을 해보겠는데,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중국적인 방안, 차이니즈 솔루션을 좀 찾아가겠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논의가 문명형 국가 논의인데요. 보통 이제 서구에서 문명 국가를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문명 다음에 이제 국민 국가를 이렇게 전환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해 왔잖아요. 문명과 야만이라고 하는 형태로 등치시키고 문명에서 국민 국가로 이렇게 전환해 가는 그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문명형 국가, Civilizational State라고 하는 것들은 오랫게 풍부한 중국의 문명과 근대 국가가 이렇게 결합되어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국민 국가, 그것을 중국에서는 문명형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역사상 있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그게 만약에 존재해서 국민국가와 결합하면 새로운 문명형 국가가 탄생했겠지만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몰락했고, 중국만이 유일하게 문명과 국민국가가 이렇게 결합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이러한 문명형 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길, 차이나스 패스를 유지하려고 하고 또 구축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체제도 이렇게 보면 중국의 공산당 체제가 당국가 체제인데요. 이 당국가 체제의 운영 원리를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국가 체제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능력주의 국가, 메리트크라시가 작동하는 것들도 대부분 이런 전통 속에서 배태되어서 당국가 체제에 침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이 당국가 체제가 규범적으로는 좋은 체제가 아닌데요. 그렇지만 상당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존속할 수 있었던 그 기반은 전통으로부터 배태된 것들이 당국가 체제에 깊이 침투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인식의 구조 중에 하나는 중국의 부상이 막 이렇게 돌출한 부상이 아니라 다시 부상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재부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중국이 한 170년, 180년 정도까지 아편전쟁 이후로까지 쭉 몰락했다가 지금 다시 재부상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 중국이 세계 GDP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제국을 운영해 왔던 것이죠. 미국은 그런 면에서 보면 2차 대전 이후로
급속하게 성장해서 패권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이 왜 강조되고 있는가 하게 보면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서 이런 체제가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중국에서 파벌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그게 명확하게 작동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류상 필요해 보면 시진핑은 그 아버지가 혁명 원로였던 그 자제 출신이라서 우리가 태자당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자당 그룹은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그룹들보다 훨씬 오너십이 강합니다. 오너십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세운 국가인데 하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진핑의 역사의식 속에는 역사와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너십을 갖고 있는 것과 CEO형 지도자를 비교해 보면 시진핑 체제는 훨씬 오너십에 가까운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아편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근대가 강제로 열렸다는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근대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근대가 열렸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굴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형성되면서 대만을 통일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냉전 구조 속에서 대만이 그 진영으로 편입되어 있다 하는 그런 두 가지 굴욕 속에서 시진핑이 나의 역사적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하고 그 정책을 추진해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미국의 전재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마가가 있다면 중국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그 언어만 다르지 중국판 마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인식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국가 대전략을 추구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두 개의 백년이라는 프로젝트를 말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백년이라고 하면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것이 1921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되면 2021년이 창당 100년이고요. 국가가 건설된 것이 1949년이니까 2049년도가 오면 건국 10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2020년에 지났는데 중국이 목표로 했던 소강사회를 건설한 것들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강사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말과는 좀 다르게 먹고 쓰고 약간 여유가 있는 상태, well-off socie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중진국에 진입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50년 정도가 되면 건국 100년이 되면은 중국이 일종의 사회주의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회주의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의 기반을 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을 뚝 잘라서 2020년부터 50년을 뚝 잘라서 중간이 2035년도까지가 사회주의,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단계로 쭉 과도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관측자들이나 학자들이 이 시기까지 시진핑 체제가 정치 권력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1927년에 아마 내후년이 되겠죠. 이때가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이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되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들도 아마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만 문제는 생각보다는 외부에 관측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CSIS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미국 전문가들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요. 특히 대만에 있는 전문가들은 자기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륙, 양육으로, 그러니까 물과 뭐 공해상이라든지 또 바다를 통해서 동시에
대만에 진주하면서 공격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만도 국민들이 한 95%가 내 정체성을 대만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내 대만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65% 정도 되고요. 대만과 중국의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고요. 내가 중국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 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경제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그리고 실업이 굉장히 만연된 실업 상태가 있고, 경제도 활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TSMC를 생각하면 굉장히 활발할 것 같지만요. TSMC 빼고는 대만 경제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것처럼 주권 국가가 주권 국가를 공격하는 지도자의 리스크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김정은의 리스크가 있고 시진핑의 리스크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대만의 침공 가능성은 임박한 위협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조금 장기적으로 꿈꾸고 있는 것들은 해륙 국가입니다. 중국이 그 육상 국가이면서도 동시에 또 바다로 나가는 길을 여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대1로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할 때 개막 공연을 정화의 대항해를 했거든요. 이게 15세기에 정화가 7차례에 그 원정을 했던 그런 것인데요. 1대1로가 딱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23년도가 1대1로가 건설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때 시진핑 주석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대1로를 너무 이렇게 중국의 과잉 생산력을 밖으로 펼쳐서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부채, 덫에 빠졌다. 여러 가지 1대1로의 비판적인 흐름들이 있었는데 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좀 추진해라. 말하자면 주변 국가들이 획득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조금 바꿔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중국이 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1대1로 연선 국가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서는 굉장히 강력한 소프트 파워 정책, 참 오펜시브한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극의 환경의 파괴의 결과로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고 있으면 이 북쪽에 있는 북극을 개발하는 항로 개발. 그래서 중국의 꿈은 육상과 바다 그리고 북극을 연결하는 그런 큰 구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중국이 북극 정책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북극 국가다 이런 데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내가 구상하고 있는 이론을 만들기 시작하고 또 담론들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중국은 아직도 강대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강대국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아까 제가 49년도 2050년까지 중국의 목표가 사회주의 강국, 그게 이제 강대국인데요. 그때는 목표 체계이고요. 2035년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국이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금기 시대에 있는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쓰기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중적 정체성을 몸에 가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정체성으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에 들어서 점차 이러한 이제 그 자기 담론들을 만들어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신형 대국 관계입니다. 여기도 강대국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메이저 파워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중국이 힘이 커지니까 내가 강대국으로서의 외교를 하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강대국과 외교를 하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강대국 정체성으로서 외교를 하겠다는 측면과 강대국과 외교를 하겠다고 하는 두 측면이 결합된 것이 신형 대국 관계인데요. 이것이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 4년 쓰고 나서 안 씁니다.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신형 국제질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하자면 대국 관계보다도 훨씬 큰 틀에서
내가 어떤 국제 질서를 생각하면서 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들을 시작을 하고 이것이 조금 더 정교하게 프레임화 시킨 것들이 바로 중국 특색 대국 외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공식적인 외교 담론이 중국 특색 대국 외교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제일 큰 화두는 사회주의 현대화인데요. 그 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가 아니라 중국식 현대화인데 그 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의 차이는 중국식 현대화는 근대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적 방식의 근대화가 있다면 중국식 방식의 근대화가 대등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중국식 현대화이고요.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이제 담론을 구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는 아까 이제 미국 강의를 하면서 패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국으로서는 패권을 추구하고는 싶겠지만 지금 패권을 추구할 힘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을 분산시키는 것, diffusion of power를 하거나 아니면 국제관계를 조금 민주화하자.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어떤 이제 패권 질서를 조금 균열을 내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 국제정책 개념으로 쓰고 있다면 그냥 중국은 다극화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90년대에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다 이런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Democracy is good thing이라고 쓰다가요. 조금 지나서 힘이 커지니까 민주주의는 나쁜 게 아니다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Democracy is not bad thing 이렇게 썼습니다. 요새는 뭐라고 쓸까요? 요새는 민주주의도 중국께 좋다는 것. 이런 방식으로 힘의 부상에 따라서 자기 담론들을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이 디스코스 파워를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힘을 조금 약화시키는 전략과 또 약화시키는 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내가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건설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서는 이게 대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입니다. 요 약화와 구축과 이 대체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한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 도시라는 학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중국이 분명한 것은 미국의 전략을 약화시키고 내 질서를 만드는 건설 전략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미중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미중 관계는 뭐 제가 쓴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 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의 힘이 커지기 전에 빨리 이렇게 중국을 조금 안정화시켜서 수용하는 걸 할 건지 아니면 동맹국과 협력을 해서 이런 이제 뭐 집단적인 균형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인 뭐 전면적인 압력을 가할 것인지 아니면 레짐 체인지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이제 놓여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점차 어커모데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서 지금은 전면적이고 강력한 압박 전술로 가고 필요하면 체제 전환을 하고 싶지만 이 체제 전환은 엄청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지금의 미국의 국력으로서 중국의 체제를 전환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면적인 압박 쪽으로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정책들이 이동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피 리서치 조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 차이나 베스잉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대단히 높죠. 이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과 무관하게 수렴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한 80%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외교 정책 중에서도 중국을 때리는 것들은 아무런 국내 정치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공세적인 대중국 정책을 쓰는 것들은 미국의 국내 정치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구조적으로 대중국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트럼프 정부가 당선됐을 때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분석의 포인트를 봤는데 저는 주가를 봤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에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데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이 주가가 굉장히 안정화됐습니다. 하루만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1, 2주 쭉 지속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중국과 트럼프 정부가, 2기 정부가 중국을 때리는 것과는 무관하게, 또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들과 무관하게 중국과 일본은 트럼프 시대의 출범을 상당히 긴밀하게 준비해왔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는 IB들이 볼 때는, 투자자들이 볼 때는 한국은 좀 준비가 덜 됐다고 보면서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잖아요. 반해서 중국이 했던 정책들은 유럽과의 관계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본주의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그 아시아 동맹국인 쿼드 국가들, 뭐 호주라든지 인도라든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국이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호주와의 관계는 거의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도 국경선에서 여러 가지 병력들을 철수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직항편이 개선이 됐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비자 면제 조치를 했죠. 비자 면제 조치는 우리 외교부가 몰랐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출범시키고 베이징에 글로벌 사우스 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20개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 무관세 정책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대비하는 것이죠. 이게 한 달 동안에 일어났던 중국의 대응 전략입니다. 매우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이 미국의 어떤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생각보다는 잘 정비된 상태에서 대응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앞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중국의 국력의 실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중국의 국방력의 한계가 명확하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군사 투사력, 글로벌 밀리터리 리치는 굉장히 중국이 따라가기에 아직은 벅찬 단계일 것 같습니다. 세계 군사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은 글로벌 패권 국가이고요. 중국은 여전히 패권을 추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중국은 여전히 리저널 파워에 불과합니다. 그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그 그로스 인디케이터, 총 지표는 대단히 빨리 성장하고 있지만 순 GDP는 굉장히 1인당 GDP를 보면 여전히 미국과의 격차가 굉장히 뚜렷하고요. 거기도 미국은 에너지를 자립화하는 그 에너지 거버넌스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세계 제2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도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해서 뭐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되게 어렵죠. 정치적 리스크 있죠. 사회적 리스크 있죠. 소프트 파워의 한계가 있죠. 인구도 중위 인구의 질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노동력의 인구의 질을 보면 중국이 좋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 이미지와 실체 사이에 간격이 있고요. 추세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가 있지만 이 추세가 만들어내는 축척은 다른 양상이 있고 총량과 순량 그 사이에 차이가 있고 또 게임 이론에서 얘기하는 협상 결렬 비용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싸웠을 때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보는가 할 때 협상 결렬 비용이 중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의 국력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는 어떤 추세적으로 꺾이는 추세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국력에 비교해 보면 한때는 한 70%, 75%까지 추격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조금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호황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1인당 GDP를 보게 되면 이 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에서 좀 장기 추세를 보게 되면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는 것보다는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신냉전을 인색하는 문제도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냉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단순하게 보면요. 구냉전과 신냉전을 이렇게 보면요. 구냉전,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그 냉전의 질서를 보게 되면 냉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단순하게 보면 이데올로기, 아주 서로가 다른 독자적인 이데올로기 구조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 블록도 각각 돌렸습니다. 그리고 동맹체제도 적을 상대로 한 동맹체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그것을 추구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중국의 이데올로기를 수출하고 싶고 또 중국의 모델을 수출하고 싶은데 이것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리더십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팔로우십이 없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상호 의존들도 굉장히 무기화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미중 간의 무역이 굉장히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작년에 무역 흑자를 약 3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중 간의 무역의 규모가 과거 냉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면적인 디커플링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중국은 여전히 동맹을 맺지 않는 비동맹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적대 국가로 상정해 놓고서 동맹 체제를 구성할 때 어떤 국가가 중국의 동맹 체제에 편입될 것인가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 냉전을 기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은 이 북중러 구도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냉전을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양상 속에서 중국의 미중 관계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이런 중국의 종합국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 국면, 사건 이렇게 구분해서 이게 사건의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라고 하는 이 국면적 상황인 건지 아니면 조금 전 미국 강의에서도 나타났지만 그 트럼프의 얼굴을 한 바이든 민주당 이런 정책처럼 굉장히 구조화될 것인지에 따라서 중국이 대응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지금의 국력의 여건상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전선이 다양하게 확대되는 것은 중국한테는 부담인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은 중국의 전략 경쟁 전선이 넓게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미국의 질서에 대해서 순응할 것인지 적응할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중국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 그거를 대처하는 방식이 어커모데이션 할 건지, 어댑테이션 할 건지, 챌린징 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체제는 지금의 이 질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예전에는 전략적 기획이 이렇게 표현을 쓰다가 지금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공존하는 시기.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바텀라인 싱킹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극단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한적인 사고를 주문하고 그래서 자기 권력들을 동원의 정치를 가지고 지금 시진핑 체제가 매우 이제 훨씬 더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경직된 정치 체제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살겠나 이런 고민할 때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학기술에 대해서 모든 국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은 굉장히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권위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혁신의 부재, 상상력의 빈곤, R&D에서 교육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혁신 역량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기성관념들을 지금 뚫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권위주의 국가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데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를 같은 걸 보면요. 미국의 빅데이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집하는 넓은 빅데이터입니다. 중국은 14억 단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엄청난 민주주의의 비용, 인권의 비용, 프라이버시 비용이 없이 수집한 정보가 상업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전기차의 다음 세대가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은 빅데이터에서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 새로운 이제 게임 체인저를 여기서 찾고 있는데 문제는 빅데이터, 중국판 GPS라고 일컬어지는 북두, AI,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퀀텀 컴퓨팅, 통신 장비 5G, 6G를 일컬어 이런 것들이 중국이 상당한 기술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두 들어가는 것들이 반도체 부분이죠. 근데 이 반도체 부분들은 중국이 입구부터 출구까지 모두 비교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정책들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추격을 허용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미중 간의 이 게임 체인저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정책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강요된 자립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투자 정책과 인력 정책과 시장을 활용하는 중국식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 있어서 어떤 미중 간의 핵심 기술력의 경쟁 분포 이렇게 보게 되면 중국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미국을 능가하고 있고요. 이것은 물론 이게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투구하는 것, 그 다음에 특허의 문제가 곧바로 기술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상업화할 때 시간의 문제를 굉장히 좁혀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소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술의 수준들도 보면은 핵심 기술들, 전기차라든지 또는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이 우주 공간의 기술들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것들이 중국의 기술입니다. 근데 쿼드 국가들, 이게 호주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쿼드 국가들, 미국과 일본과 인도 이렇게 다 합친 것보다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 국가들이 연합해서 중국의 이 기술의 추격들 또는 이 기술의 경쟁력들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딥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딥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한 150명 정도의 기술자들이 전부 미국 유학을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AI의 이 기술들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베낀 기술인지 아닌지 하는 논쟁들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중국의 이러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인프라가 대단히 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이 유사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약 4,700개 정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요. 중국에는 10살 정도 되는 영재들이 중국의 과학원 원사가 매칭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중국 우리 카이스트라고 하는 그 중국의 과학기술대학에 15살에 입학을 해서 2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만드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졌고요. 중학교 3학년에 아주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는 해서 3+1 해서 3학년 하고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만들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인력 투자가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매년 배출되는 AI 관련 인재들이 약 400만 명 정도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규모의 만들어지는 인프라 속에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줄을 쭉 세워갖고 로스쿨 가고 줄을 쭉 세워서 이제 의과대학을 가고 있는데요. 중국은 만중 창업, 만중 혁신을 그럽니다. 창업의 길로 다 내보내서 여기서 그 과학기술 인재들이 10년 후에 만들어지는 축척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 속도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래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는데 작년 12월에 AI 플러스 행동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 인력 투자, 그 다음에 민군 융합 발전을 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안에 민군 융합 발전 위원회라고 게 있습니다. 중국에는 영도 소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영도 소조 개념을 제도화시킨 것이 위원회인데요. 민군 융합 발전 위원회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군수기술과 민간기술들이 호환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산업의 영역인데요. 제조, 농업, 의료, 교육 이런 산업에 대한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지방에 어디 강의를 갔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스타벅스를 한 30잔 주문을 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드론이 배달이 되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생활의 혁신들이 손에 잡히는 생활의 혁신들이 엄청난 속도로 파급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농업에 있어서도 그 농약 뿌리는 기술들이 완전히 지금 AI화되어 있습니다. 표준의 문제는 그래서 이 AI를 중국만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표준을 글로벌 사우스, 개도국에 전파해 나가는 이러한 정책과 산업과 표준을 연결하는 것들이 바로 AI 플러스 행동계획인데 이거 외교정책과 관련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에 있어서의 도전 요인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예전 통계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이렇게 좀 꺾이는 시기가 있거든요. 2008년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났는데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후부터 중국이 자본 축적률도 떨어지고 이윤율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때부터 중국이 이게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쭉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진타오 시기인데요. 후진타오 시기가 호황을 누렸지만 내용이 좋지 않은 거고 그것이 시진핑 체제에 그대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이 그 시진핑 체제의 위기의 출발들도 지금 시진핑 체제로부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조금 더 미국발 금융위기가 났을 때 중국도 함께 구조조정에 실패한 결과가 지금 나타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직면한 위험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트랩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투기디데스의 함정이 있고요. 이건 지정학 충돌의 위기죠. 그 다음에 미들 인컴 트랩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 중진국 함정이 있고 킨들버그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도 앞선 강에서 미국도 별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들이 주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중국은 관심이 있느냐? 중국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가 규범의 공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타키투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국의 국내 정치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타키투스라는 게 로마 역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신뢰를 잃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함정들이 중국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체제가 비교적 지지도가 높지만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또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 신뢰를 잃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피크 차이나 논쟁이 나오고 위험 구간 논의가 나왔죠. 피크 차이나로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중국이 지금 지방정부의 부채, 인구,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위기, 또 공급망 디커플링 이런 요인들 때문에 중국이 이제 피크에 도달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피크를 도달하면 이제 내려갈 길이 남아있는 건데 트럼프 정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피크가 끝나면 그렇게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트럼프 정부의 중국 인식은 중국이 여전히 성장 잠재를 가지고 추격해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near peer competitor라는 거죠. 아주 가깝게 따라오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하는 것보다 확실한 우위를 잡아야 되겠다. 중국에 이겨야 되겠다는 이 승리관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인저 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국가가 이렇게 성장을 쭉 해올 때
기회의 창과 취약성의 창이 두 개의 창이 있죠. 중국이 더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회의 창이 닫히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취약성의 창이 열리기 전에 군사적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피크 차이나 거의 와서 더 이상 기회가 닫히기 전에 이 기회를 활용해서 공세적 외교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데인저 존의 이론인데요. 이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봉쇄 정책을 주문하는 것이고요. 중국 내에서는 이런 논의가 이제 주류적 논의는 아닌데 서구에서는 중국의 어떤 위험 국가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저는 중국의 피크 차이노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중에 하나가 인구인데요. 인구가 재작년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는 심각하게 전개되고 인구는 줄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노동력도 줄고 그렇죠. 그래서 위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위기고요. 중국은 그렇게 심각한 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은 도시화율이 지금도 65%에서 66%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1년에 한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 정도가 질서 있게 도시화 시켜야 됩니다. 농촌의 과잉 노동력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도 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위기이긴 하지만 임박한 위기는 아닐 수 있다는 문제고요. 채무 문제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데 지방정부의 채무가 규모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국의 아주 최근의 통계를 보게 되면 한 9천조 정도, 우리 돈으로 한 9천조 정도의 지방 채무가 있다는데 그거는 그 지방정부의 융자 플랫폼, 그 LGVF라고 하는 그 통계를 제외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림자 금융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채무가 한 9천조 정도 되고 중앙정부의 채무들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 지방정부의 채무는 코로나 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코로나 때 중앙정부는 자기 돈 안 쓰고 전부 지방정부가 다 감당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채무가 불거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방정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채무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단 한 1000조는 쓰겠다. 중국 돈 쓸 때 일단 1000조는 쓰기 시작합니다. 뭐 1000조를 일단 쓰고 지방정부의 채무를 한번 줄여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외환보유고 또는 그 재정 준비율이 GDP 대비 그러니까 중국의 재정 그 준비율이 약 GDP 대비 한 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전 GDP의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가 중국의 급속한 위기로 빨려들 것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반론들도 동시에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채무가 심각하죠. 여러분 헝다라든지 뭐 에버그란데 뭐 파산이 났는데 그 부채가 물경 우리 돈으로 한 400조 정도 났습니다. 헝다그룹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행에서 빌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중국 은행의 채무의 0.0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채무의 대부분은 외자가 없습니다. 외채가 없습니다. 외국으로 빌린 채무가 없고 국내에서 빌린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 유동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부동산은 돈을 빌릴 때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레버리지 이런 게 없고요. 그냥 단순한 겁니다. 담보 빌려갖고 돈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구조조정의 방식들로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다른 동력들도 있습니다. 즉 약간 상당히 조용해졌죠. 부동산 문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위기 요인이 있는데 이 위기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상당히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동시에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위기인데요. 중국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보게 되면 제일 높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80%에서 90%까지 됩니다. 근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용기 있는 학자가 이건 다 거품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학문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얘기해서 차이나 쿼틀리에 중국의 정부 신뢰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밝혔습니다. 밝히고 보니까 그래도 한 65%는 되는 거예요. 여기는 중국의 아주 고유한 정치적 문화가 있습니다. 혼란에 대한 공포, 문화대혁명을 겪었고 천안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에 대한 공포에 대한 정치 문화적인 심리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 신뢰도가 상당히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비교적 높고요. 기업인, 오피니언 리더, 지식인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이러한 이제 이중화된 구조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컨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가 한번 연구했던 그 자료 앞에 건데요. 위기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오게 되면 상당한 거버넌스 능력을 가지고 극복이 될 텐데, 문제는 여러 위기가 동시에 바틀렉을 통과할 때 그때 중국 정부 능력을 지금의 중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기가 동시에 병목 구간을 통과할 때가 중국한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닥쳐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중국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조금 더 보완해서 발표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데이비드 샘보가 중국에 오래전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atrophy and adaptation, 수축과 적응을 통해서 이럭저럭 버텨가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임박한 위기가 아니라 앞에 이런 요소를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패권을 중국이 국력의 한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추구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지만 힘을 비축하고 미국과의 어떤 대등한 이 구조를 향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크고, 정치 체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이 위기관리 체제를 작동시키는 이런 형태로 중국이 당분간 가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